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끝났다라고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낡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손에 든 비닐봉지 하나, 그 모습만 보고 노숙자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쉽게 짓밟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리요. 오늘 이야기는 노숙자로 오해받던 남자 때문에 한 동네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남자가 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에 오래 남는 답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혹시 한 번이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 있으시다면 더더욱요.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하지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김미정, 그때 나이 62였습니다. 광주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고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민해졌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은 누군가에겐 자유지만 저에겐 늘 불안이었거든요. 제가 사는 단지는 오래된 곳이라 엘리베이터도 자주 멈췄고 주차장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분위기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낮에는 택배차가 드나들고 밤엔 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은 창문을 열면 라면 끓는 냄새, 어느 날은 담배 냄새가 목을 찔렀습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12월 중순, 해가 빨리 지고 바람은 뺨을 베듯 차가웠죠.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려다 단지 입구 근처의 작은 벤치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낡은 회색 패딩, 팔꿈치엔 해진 자국, 얼굴은 수염이 듬성듬성,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그 모습이 솔직히 말해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예전 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지 안에 외부인이 들어와 사고가 났다. 주민이 폭행을 당했다 같은 기사들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면 사람은 합리적이기보다 공격적이 됩니다. 단지에는 여기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리동 옆에서 늘 서성거리는 박성호 씨, 58. 자영업을 한다고 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관리사무소까지 들쑤시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혼자 사는 입장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지 입구 벤치, 다음엔 편의점 앞, 또 어떤 날은 놀이터 미끄럼틀 근처, 늘 조용히 앉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술 취해 소리 지른 적도 없고 담배 피우며 시비 건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사람들 눈은 이상하게 조용한 낯선 사람을 더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 어디서 왔대? 저런 사람들 들어오면 애들 위험해. 단지 이미지 망친다. 경비실에도 말이 들어갔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이 쌓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한테도 말했어요. 미정 씨, 요즘 주민들 민감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려요. 저는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박성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장바구니를 흘끗 보더니 괜히 큰 소리로 말했죠. 아줌마, 요즘 단지에 거지 같은 사람 보이지? 그거 그냥 두면 큰일 나. 내가 내일 관리사무소에 확 얘기할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이라니. 말이 거칠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안도도 됐습니다.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랐으니까요. 다음 날 단지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외부인 출입 관련주의 요청. 문구는 점잖았지만 모두가 그 남자를 말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아주 사소한 충돌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통 옆에서 그 남자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빈 페트병, 종이박스, 작은 캔들, 비닐봉지 안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죠.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우리 분리수거장 뒤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주민 아니면 이쪽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피곤에 찌든 눈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 그는 낮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공손해서 제가 되려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성호 씨가 분리수거장으로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봐.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야, 너 뭐야? 여기서 뭐 훔치냐? 남자가 놀라서 한 발 물러섰고 비닐봉지에서 페트병 몇 개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딸그락딸그락 겨울 바닥소리에 묘하게 크게 울렸죠. 그 장면이 사람들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침 옆동 주민 몇 명이 지나가다 멈춰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날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너 여기 어디 사는데? 신분증 내놔. 경찰 부른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등엔 굳은 살이 많았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지만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박성호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꺼봐라, 떨지? 너 죄 있지? 너 같은 놈들이 요즘 단지 들어와서 CCTV 사각지대 찾고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맞아, 요즘 도둑 많대. 애들 있는 놀이터 근처에 있었대. 무섭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괜히 말 꺼냈나? 싶으면서도 이미 일이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둑 아닙니다. 도둑이 도둑이라고 하겠냐? 박성호 씨가 코웃음을 쳤죠. 그리고 그가 진짜 선을 넘은 말이 나왔습니다. 야,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일은 안 하고 남이 버린 거나 주워 먹고 인간답게 살려면 씻고 다녀. 냄새나.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더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죄지어서 쫄았구나라는 식으로요.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뛰어왔고 경비 아저씨도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성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으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단지에 와요. 쓰레기 뒤지고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빨리 내보내야죠. 경찰 불러요.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기다릴 뿐입니다. 뭘 기다려? 누굴 기다려?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 툭 던졌습니다. 약속? 누가 노숙자랑 약속을 해? 그 한마디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작은 웃음들이 모여 한 사람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느낌.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자는 갑자기 벤치 쪽으로 걸어가더니
비닐봉지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인 흔적.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얇은 카드 같은 걸 꺼냈습니다. 박성호 씨가 그것을 낚아채듯 뺏으려 했습니다. 뭐야, 그게 훔친 카드 아냐? 남자가 단호하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건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박성호 씨는 남자의 가슴팍을 퍽 밀었습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남자는 뒤로 휘청하며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 그 찰나에 그의 소매가 걷히며 팔목이 드러났는데 저는 그때 봤습니다. 팔목 안쪽에 아주 작은 검은 점과 숫자 같은 흔적. 문신 같기도 하고 각인 같기도 한. 그리고 그 아래에 뭔가를 덧댄 듯한 연한 흉터. 그 장면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뭐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눈 쌓인 길을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헤드라이트가 분리수거장 쪽을 비추며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머리가 짧고 움직임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회사원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 같은 느낌. 뒤이어 중년의 여성이 내려왔는데 코트를 입었지만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빠르게 훑더니 곧바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계셨습니까?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존댓말인데 그 안에 보고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박성호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주민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박성호 씨를 딱 멈춰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정장 남자가 잠깐 지갑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멀어서 글씨는 못 봤지만 그 순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눈이 커졌고요. 그리고 그 여성은 남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노숙자처럼 보이던 사람에게 선생님이라니. 그 단어 하나가 우리 모두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조용한 눈빛으로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밀치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화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고 같았습니다. 정장 남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국가보호 대상자입니다. 현재 임의로 촬영한 영상, 사진은 즉시 삭제 요청드립니다. 불응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순간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이 허둥지둥 화면을 내렸습니다. 국가보호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뭐야, 증인? 중요인물? 설마 그 뉴스에서 보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경찰 아니 기관에서? 정장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낡은 수첩을 열어 카드 같은 것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이상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왜 늘 기다렸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요.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분께 물리적 접촉을 한 분 누구십니까? 박성호 씨는 순간 기세가 꺾였지만 끝까지 떠들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여긴 우리 아파트야. 수상하니까 그랬지. 정장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상하다고 판단할 권한은 주민이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에 박성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조용히 있었던 건 배려였구나. 우리는 그 배려를 약함으로 착각하고 밟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단지는 뒤집혔습니다. 먼저 박성호 씨에게 경찰이 아니라 기관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의 팔목을 잡고 밀친 장면, 모욕적인 언행, 촬영 시도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박성호 씨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우리 단지 지키려고 한 거야.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박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피했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가 단지에 왔던 이유가 조금씩 새어나왔거든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지만 단지 근처에서 중요 참고인 보호 위협 가능성 같은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 남자 어떤 사건 관련자래. 국가에서 보호하는 사람이라잖아. 그럼 우리 단지에 위험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불안은 고스란히 박성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당신이 괜히 건드려서 일이 커졌냐? 당신이 자극해서 더 위험해진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이다가 터진 건 주민대표회의 날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원래 그 회의에서 목소리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회의장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관리소장이 종이를 들고 말했거든요. 박성호 세대는 공동체 질서 훼손 및 주민 안전 위협 행위로 인해 주민 대표 자격 정지권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안전을 위협했어? 내가? 그때 누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밀친 사람 국가가 보호하는 분이었대. 그게 안전이야? 당신이 제일 위험했어.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고 박성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결국 주민대표에서 내려왔고 관리사무소 출입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제일 자랑하던 단지 내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의 사이다는 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노숙자 출몰, 조치 필요 같은 글을 써서 주민 불안을 키웠는데 기관 쪽에서 그 글 삭제 요청이 들어갔고 더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글을 지우고도 캡처가 남아 퍼졌고 결국 그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자문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했지. 나도 노숙자라고 마음속으로 불렀지.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돌을 던졌던 겁니다. 며칠 뒤 단지 입구 벤치가 치워졌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문구가 부끄러웠습니다. 안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 때문에 지운 것 같았거든요. 사건이 지나간 뒤 단지는 겉보기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었고 택배차는 예전처럼 오르내렸고 분리수거장은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단지에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 생겼다는 거요. 그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도 편의점 앞도 놀이터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라졌는데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고개 숙인 모습, 모욕을 삼키던 침묵,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단지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예전엔 늘 고개만 끄덕이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말이 길었습니다. 그분 기관에서 데려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괜히 주민들 다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친 건 그 사람이었는데 사과한 쪽도 그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경비 아저씨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외부인을 두고 수군거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말은 하지 맙시다. 사람 하나 몰아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그 말은 경비의 말이 아니라 그날을 지켜본 증인의 말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후 단지 내 안전협조 담당 역할을 맡게 됐고 이상하게도 주민들은 그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침묵을 후회하던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셈이었죠. 반면 박성호 씨는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고함치지 않았고 주민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날 내가 너무 갔어. 그 말에는 변명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늦게 도착한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상처를 통해 배운 사람 중 하나였겠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편의점 앞에서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늘 그가 앉아있던 벤치 아래에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컵 안에는 따뜻한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로는 아침 일찍 누가 놓고 갔다더군요. 그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기억하는 또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다들 그러길래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압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죄라는 걸요. 그 남자는 국가가 보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했던 건 그가 자기 존엄을 스스로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욕 앞에서도 침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 우리는 그를 노숙자로 보았습니다. 위험하다고 단정했고 쫓아내야 할 존재로 몰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놓친 건 그의 정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는 살면서 겉모습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쉽게 판단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말 한마디만 했어도 누군가 덜 아팠을 순간을 침묵으로 지나쳐 온 적은 없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쓰이기보다 다음에 마주칠 한 사람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